토트넘과 브라이튼의 경기가 난타전 끝에 브라이튼이 3대2로 승리를 거뒀는데 오늘 경기가 기본적으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휘르첼러 두 감독이 본인이 생각하는 축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요. 라인을 정말 많이 끌어올리고요. 뒷공간이 열려도 과감하게 달려드는 스타일이죠. 근데 오늘 이 두 팀이 서로 라인을 올리다 보니까 서로 뒷공간이 정말 많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요약을 하자면 오늘 경기는 전반전은 휘르첼러 감독의 고집이 역효과가 나면서 실점을 했고 후반전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고집이 역효과가 나면서 실점을 했다. 이 싸움에서 이제 브라이튼이 한 골 더 넣은 거거든요. 오늘 브라이튼도 라인을 엄청 올려요. 엄청 올리고 토트넘도 라인을 엄청 올립니다. 서로 라인을 올리기 때문에 중원 싸움과 오밀조밀한 공간에서의 세컨볼 싸움, 이런 싸움이 많이 벌어졌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두 팀 다 서로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를 가지고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전반전에 중요했던 선수는 솔랑키였어요. 그러니까 솔랑키가 과거에 토트넘이 손캐 조합이 유명했던 이유는 9번 공격수의 역할을 수행하는 해리 케인이 볼을 잡아주니까 수비가 라인을 올렸을 때 볼을 지켜주고 빠른 손흥민에게 찔러준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보면 솔랑키한테 볼이 먼저 갔을 때 솔랑키가 여기서 버텨줍니다. 버텨주니까 올라왔을 때 볼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존슨, 베르너 뛰어들어가는 선수한테 찔러주는 거예요. 이러면 뒷공간이 솔랑키를 기점으로 뒷공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요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장면에서 오늘 기회가 엄청나게 많이 창출이 되고요. 솔랑키가 이제 요즘에 어쨌든 부상에서 복귀해서 점점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국가대표팀에 이제 선발이 됐잖아요. 잉글랜드 국대에 괜히 뽑힌 게 아니었다 라는 걸 보여줬어요. 이 장면 보면 전반전 장면인데 브라이튼이 정말 모든 선수가 달려들고 있어요. 과감하게. 근데 이때 토트넘이 볼을 가지고 있다가 뻥 찹니다. 그 앞쪽에 솔랑키가 여기서 볼을 받은 다음에 지켜주죠. 이게 중요해요. 솔랑키가 살짝 내려와서 볼을 받아서 안 뺏기고 돌아섭니다. 돌아서는 순간 베르너가 뛰는 거죠. 그래서 솔랑키가 돌아선 다음에 바로 베르너한테 딱 찔러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볼을 뺏기면 사실은 토트넘이 뒷공간을 공략을 못하는 건데 여기서 볼 소유가 되기 때문에 뒷공간을 무너뜨릴 수가 있고 베르너나 존슨의 스피드가 살아나는 거죠. 그러면서 뒷공간을 무너뜨렸고 베르너가 뛰어갈 때 솔랑키가 여기서도 멈춰서 있지 않고 앞으로 뜁니다. 뛰니까 브라이튼의 수비수들이 당연히 솔랑키를 보면서 뒷걸음질을 치죠. 그러면 솔랑키의 뒤에 있었던 메디슨한테 공간이 나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솔랑키가 달려가면서 수비수들을 뒤로 물러나게끔 만드니까 베르너가 볼을 끌고 올라가다가 메디슨에게 공간이 난 걸 보고 바로 꺾어주죠. 그리고 이 공간에서 메디슨이 슈팅, 득점이 나옵니다. 요 득점이 나오는 과정에서 보면 솔랑키가 굉장히 톡톡한 역할을 해요. 받아주고 버텨준 다음에 돌아서서 패스, 뒷공간, 그리고 달려들어가면서 뒤쪽에 있는 메디슨에게도 공간. 그래서 오늘 유달리 솔랑키가 볼을 받아서 뛰어가는 선수에게 찔러주는 이런 찬스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솔랑키가 버텨낸 다음에 돌아서니까 찬스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넓은 뒷공간이 브라이튼이 약점으로 지적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뒷공간으로 베르너와 존슨, 이 스피드 스타들이 달려가면 브라이튼이 오늘 수비 라인에 카디오글루, 덩크, 웹스터, 벨트만이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존슨이나 베르너, 이 선수들의 스피드를 따라가기에는 약간 역부족이었어요. 워낙에 존슨하고 베르너가 빠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솔랑키가 받아서 넣어주기만 하면 그냥 뒷공간이 쭉 열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토트넘의 약간의 문제점은 베르너와 존슨, 이 두 선수가 뛰어들어갈 때 베르너가 여기서 결정력이 좀 부족하죠. 결정적인 슈팅, 결정적인 어시, 마무리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 뛰어들어가는 존슨에게 딱 맞춰서 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 패스가 너무 깁니다. 이게 마무리가 안 되는 장면인데요. 이런 장면들을 보면 확실히 일단 솔랑키를 기점으로 한 플레이가 오늘 당연하게도 오늘 토트넘이 브라이튼의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요소였다. 이 장면도 보세요. 보시면 이게 딱 한눈에 들어오죠. 브라이튼 수비 라인 올리고요. 토트넘 수비 라인 올렸어요. 둘 다 엄청 올렸어요. 좁은 공간에 모든 선수가 다 있죠. 근데 여기서 토트넘이 솔랑키한테 줍니다. 그럼 솔랑키가 수비수가 달라붙었는데 여기서 볼을 바로 떨어뜨려줘요. 클루세스키한테. 요 기점 플레이를 되게 잘하죠, 솔랑키가. 그래서 브라이튼이 라인을 올렸을 때 여기서 뺏기는 게 아니라 솔랑키가 볼을 받아서 떨어뜨려주니까 여기서부터 찬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클루세스키가 솔랑키의 패스를 받아서 뛰어가는 선수에게 또 찔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 들어가는 아주 스피드가 빠른 브레넌 존슨이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뭐 베르너가 뛰고요. 그리고 이 브레넌 존슨의 스피드를 당연히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어떤 선수든. 그래서 뒷공간이 완벽하게 무너졌는데 여기서 이제 존슨이 마무리는 못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장면마다 솔랑키의 영향력이 대부분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첫 번째 골 나올 때도 이 솔랑키가 그냥 포스트 플레이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장면을 되게 많이 만들어요. 이 장면 보시면 솔랑키가 부지런히 압박하면서 한쪽 측면을 막아 세웁니다. 그러니까 브라이튼의 페르브리언 골키퍼가 패스를 한쪽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 토트넘의 선수들이 솔랑키가 압박을 하는 방향을 보고 모두 뜁니다. 뛰어서 브라이튼이 측면에 갇혀요. 완전히 가둬놨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브라이튼이 전방으로 볼을 걷어내는 건데, 여기서 토트넘의 선수들이 한쪽 측면에 밀집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볼을 뺏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볼을 뺏는 순간 또 솔랑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솔랑키가 약간 내려오면서 기점의 역할을 하고요. 볼을 뺏자마자, 그리고 볼을 뺏자마자 좌우 측면에 있는 존슨과 베르너 뛰기 시작합니다. 해리케인의 역할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 솔랑키가 여기서 볼을 받아서 심지어 반대에서 뛰어들어가는 존슨에게 결정적인 스루 패스를 찔러줘요. 완벽한 스루 패스가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솔랑키가 뒷공간으로 좋은 패스를 보내주면서 존슨이 마무리. 이런 장면들을 보면 참 솔랑키가 좋은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브라이튼이 라인을 올렸을 때 사실 이게 라인을 올리는 순간 뭐 바이에른 경기도 보면 알 수 있지만 라인을 올리면 수비수와 공격수의 1대1 상황이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수비수의 역량이 상대방 공격수의 역량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뒷공간이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들이 오늘 너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약간 전반전은 휘르첼러 감독이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약간은 좀 너무 무모하게 라인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휘르첼러 감독이 교체를 해요. 딱 한 선수를 교체합니다. 어떤 선수를 교체했냐? 측면에 카디오글루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카디오글루가 왼쪽 풀백으로 나왔는데 이 선수가 김민재 선수랑 페네르바체 때 같이 뛰었던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특이하게 오른발을 쓰는데 오른쪽 풀백도 되지만 왼쪽 풀백도 됩니다. 심지어 공격 쪽에서도 뛰어요. 근데 이 카디오글루가 오늘은 왼쪽 풀백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오히려 이 브라이튼의 빌드업이 너무 중앙으로 쏠리는 거예요. 다 촘촘하게. 미토마도 약간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면 완전히 중앙에 쏠리죠. 그러니까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카디오글루를 왼발 풀백 에스투피난으로 교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에스투피난이 넓게 움직이면서 공간을 넓게 쓰기 시작해요. 근데 공간을 넓게 쓰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브라이튼이 역으로 토트넘이 올라와서 압박을 할 때 압박을 풀어내서 올라가는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후반전에 그 토트넘이 늘 나오는 문제 있죠. 전반전에 상대팀을 체력적으로 그리고 이제 강한 압박으로 압도를 하고, 강한 압박이 전반전엔 잘 이루어지다가 후반전으로 넘어가면 급격하게 템포가 떨어진다. 이게 이제 그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후반전에는, 전반전에는 브라이튼이 아니 분명히 이 경합 상황에서 밀리는데 너무 라인을 높이는 거 아니야? 너무 무모한 거 아니야? 그런 축구를 했다면 후반전에는 분명히 토트넘이 체력적으로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라인을 안 내리고 오히려 계속 라인을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장면을 보면 에스투피난이 측면으로 달려나가고 있죠? 그리고 미토마가 가운데로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에스투피난을 막아야 되는 존슨이 약간 따라가는 게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투피난이 볼을 잡았을 때 볼을 끌고 올라오면 포로가 끌려나가야 되죠. 포로가 끌려나가는 순간 미토마가 가운데로 들어왔다가 다시 뒤로 빠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에스투피난을 투입하면서 경기장을 넓게 쓰는 것에 이점을 활용을 많이 해요. 미토마가 뛰어들어갈 때 에스투피난이 볼을 잡아서 뛰어들어가는 미토마에게 찔러주는 패스. 그러면 스피드가 빠른 미토마가 전반전과 반대로 넓게 형성되어 있는 토트넘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죠. 완전히 뚫렸죠? 포로가 순간적으로 에스투피난에게 끌려 들어갔다가 다시 뛰니까 미토마를 못 따라갔어요. 그리고 미토마가 여기서 크로스. 근데 이 크로스를 또 반더벤과 우도기가 못 끊어냈습니다. 달려들면서 이제 끊어냈어야 되는데 못 끊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뒤에 있었던 민테에게 볼이 넘어가고 민테가 이것은 뭐 편안하게 득점을 만드는 이런 장면이었죠. 근데 굉장히 비슷하게 두 번째 골이 나와요. 이 장면도 달려나갈 때 에스투피난이 뛰어나갑니다. 미토마가 가운데로 들어와요. 아까랑 똑같죠? 근데 여기서 에스투피난 쪽으로 일단 볼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포로가 에스투피난을 막으러 들어갑니다.
그 순간 미토마가 살짝 들어와서 이 공간이 좀 생겨요. 그래서 미토마가 안으로 들어갈 때 에스투피런이 바로 미토마한테 줍니다. 그리고 미토마가 볼을 잡아서 안쪽에서 볼을 잡으니까 순간적으로 공간이 많이 생겼고, 여기서 그리고 압박도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미토마를 놓치면서 로메로와 반더벤이 동시에 달려드는데, 이때 뛰어들어가는 루터가 있습니다. 루터에게 뭐 찔러주는 패스 한 방 들어가고, 여기서 우도기가 따라가 봤지만 루터가 요 공간에서 완전히 토트넘의 수비를 무너뜨린 다음에 이겨내고 득점까지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뭐 루터가 잘하기도 했지만 첫 번째 득점과 두 번째 득점이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에스투피런을 후반전에 교체 투입하면서 측면으로 포로를 끌어낼 때 미토마가 가운데로 들어가서 미토마의 뒷공간 침투, 미토마가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하면서 토트넘의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린다. 요 두 번의 패턴이 그대로 적중하면서 바로 동점이 되죠. 근데 심지어 토트넘이 약간 후반전에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쳤어요. 그래서 후반전 들어서 실제로 토트넘이 경합 상황에서도 많이 지고 라인을 올렸을 때 전반전에 나왔던 브라이튼의 문제점과 비슷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장면 보면 우도기가 가운데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베르너가 가운데로 들어가다가 패스를 잘못했어요. 일단 베르너의 패스 미스였거든요. 근데 순간적으로 토트넘의 라인이 쭉 끌어올라오니까 브라이튼이 그냥 뒷공간으로 패스합니다. 그럼 뒷공간으로 패스를 했을 때 측면으로 루터가 달려나와요. 그러면 반더벤이 끌려 나오겠죠? 반더벤이 막아야 되니까. 그 순간 비어있는 공간이 발생을 해요. 그럼 여기서 반대편에 있었던 웰백은 로메로를 일부러 잡아당깁니다. 그 순간 내려와 있었던 민테가 뛰는 거죠. 근데 요 스피드 싸움에서 이제 우도기가 민테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위치상 여기서 루터가 공간으로 넣어줬을 때 반더벤은 끌려 나와 있고 로메로는 웰백 때문에 반대편에서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됐고, 그러면 우도기가 결국에는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민테와의 스피드 싸움인 건데, 요 싸움에서 민테한테 집니다. 그래서 요 패스가 딱 한 번 들어가자마자 완전히 뒷공간이 열리죠. 이거는 토트넘이 라인을 올렸을 때 체력적으로 따라가는 스피드가 느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돌파를 허용할 때 우도기가 어쩔 수 없이 무리한 태클로 경고를 받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요런 이제 모습들이 이제 후반전에 보면 토트넘이 약간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교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인데 오늘 토트넘의 첫 번째 교체가 언제 이루어졌냐면 79분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미 토트넘이 후반전이 시작하자마자 20분 만에 3골을 먹히면서 역전을 당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누가 봐도 토트넘이 지쳐 있었고 체력적으로 떨어져서 라인을 올렸을 때 뒷공간이 너무 많이 뚫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토트넘이 교체를 아끼다가 뭐 비수마, 사르 이런 선수를 투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라인을 올렸으면 체력적으로 빨리 떨어질 때 뭔가 교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교체가 좀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세 번째 골도 그냥 1대1 상황에서 진 거예요. 여기서 루터에게 이제 스로인이 갔는데 루터가 등을 지고 있다가 여기서 힘으로 밀어냅니다. 밀어내면서 돌파가 돼요. 분명히 루터가 혼자 뛰어들어가고 토트넘의 선수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루터를 못 따라갔어요. 그리고 루터가 달려나가면서 여기서 볼을 마지막까지 살려냈고요. 살려내니까 이 공간으로 웰백이 뛰어들어옵니다. 이거는 이 웰백이 뛰어들어갈 때 토트넘의 수비수들이 약간 방심했죠. 루터의 움직임도 방심을 해서 뚫리고 웰백의 움직임도 놓쳤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살려냈을 때 웰백이 편안하게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득점 장면이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20분 안에 다 나왔거든요. 20분 안에 3골을 먹혔으면 약간 빨리 이게 분위기가 넘어가니까 분위기를 바꾸려는 뭔가 교체 이런 게 좀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교체 타이밍이 약간 늦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이제 전반전도 그렇고 후반전도 그렇고 이 경기 자체가 재밌었던 게, 브라이튼도 분명히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데 2골을 먹히고 있는데 라인을 올리고, 사실은 전반전에 토트넘이 결정력만 조금 좋았어도 한 3대0, 4대0까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손흥민이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전반전에 마무리를 조금 더 많이 했다면 더 많은 스코어가 나올 수 있었는데 브라이튼이 그냥 올리고, 그리고 토트넘도 후반전에 분명히 템포가 떨어져서 반대로 이제 뒷공간을 허용하는데 계속 골 먹히는데 그냥 라인 올리고, 전반전에는 휘르첼러 감독의 너무 무모한 축구, 후반전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약간 무모한 축구, 이 무모한 그리고 극단적인 이 성향을 가진 팀들끼리의 경기였기 때문에 정말 뒷공간이 말도 안 되게 넓게 형성되었던 경기였고, 사실 이런 경기는 수비수들이
정말 많이 고생하는 경기죠. 정말 많이 고생하는 경기고 두 팀 다 3골 먹히고 2골 먹히고 많은 득점이 나왔지만 사실 이것보다도 서로 스코어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었던 그런 경기였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축구가 토트넘 입장에서도 브라이튼 입장에서도 꾸준히 이런 축구가 유지가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봤을 때는 의문이 있거든요. 분명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가 심지어는 이게 뭐 경기마다의 기복도 있지만 경기 중의 기복도 있잖아요. 이거 오늘도 보면 전반전은 매우 잘하고 후반전은 매우 못하고 경기마다의 기복도 심한데 90분 안에서의 기복도 너무 많으니까 이게 어쨌든 리그는 일정 수준의 경기력을 잘 유지하면서 승점을 쌓는 팀, 요런 팀들이 승점을 많이 쌓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성적이 좋거든요. 이렇게 이제 너무 기복이 심해버리면 그러면 일정 이상의 성적을 거두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토트넘이 지금 리그에서의 성적은 좋지 않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7경기를 했는데 3승 1무 3패, 좋지 않은 성적이죠. 리그 9위에 머무르고 있어요. 이거는 토트넘도 지금 A매치 브레이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10월달 A매치 브레이크 때도 뉴캐슬전에 좀 패배를 하면서 분위기가 안 좋게 끝났는데 이번 11월달 A매치 브레이크 때도 패배를 하면서 좀 안 좋게 시작을 하는 것 같다.